여러분, 75세 할머니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난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월급 200만 원 받으니까 괜찮겠지. 국민연금 있으니까 괜찮겠지. 전세로 살아도 괜찮겠지. 그때는 정말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괜찮지 않더라고요. 월급 200만 원으론 저축 못했고, 국민연금은 40만 원밖에 안 나오고, 전세는 월세로 바뀌었어요. 지금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그분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노후를 어떻게 망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방심, 작은 착각, 작은 안일함이 20년, 30년 후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함께 보시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할 생각과 행동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생각, 월급 200만 원이면 괜찮겠지입니다. 2000년대 초반 월급 200만 원은 괜찮은 금액이었습니다. 중산층이었습니다. 전세도 살고 차도 사고 자녀 교육도 시키고 저축도 조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이대로만 가면 노후도 괜찮을 거야.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가가 올랐습니다. 2000년에 자장면이 2,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7,000원입니다. 3.5배 올랐습니다. 집값이 올랐습니다. 2000년에 서울 아파트 평균이 2억이었습니다. 지금은 10억입니다. 5배 올랐습니다. 교육비가 올랐습니다. 2000년에 대학 등록금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000만 원입니다. 2.5배 올랐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됐으면 많이 오른 겁니다. 1.5배입니다. 물가는 3배, 집값은 5배 오르는 동안 월급은 1.5배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겁니다. 2000년에 월급 200만 원의 구매력과 2025년에 월급 300만 원의 구매력이 비슷합니다. 아니, 오히려 2000년이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저축 안 한 사람들은 지금 고생합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2000년대에 월급 250만 원 받았어요. 그때 기준으론 괜찮았어요. 그런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을 못 샀어요. 저축도 별로 못했어요. 생활하기도 빠듯했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허리띠 졸라매고 집이라도 샀어야 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한 게 실수였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 괜찮다고 미래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오르고 모든 게 비싸집니다. 지금 저축 안 하면 나중에 더 어렵습니다. 월급이 적어도 10%는 저축해야 합니다. 200만 원 받으면 20만 원은 저축해야 합니다. 300만 원 받으면 30만 원은 저축해야 합니다. 지금 조금 불편해도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이 정도론 부족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한 생각, 국민연금 있으니 괜찮겠지입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노후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건데 충분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4년 기준으로 월 55만 원입니다. 55만 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삽니까? 월세가 50만 원이면 연금으로 월세 내고 나면 5만 원 남습니다. 5만 원으로 식비, 교통비, 병원비, 공과금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자가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비 10만 원, 공과금 10만 원, 식비 50만 원, 병원비 20만 원, 교통비 10만 원 합치면 100만 원 필요합니다. 연금은 55만 원입니다. 45만 원 부족합니다. 매달 45만 원씩 저축해서 빼야 합니다. 1년이면 540만 원, 10년이면 5,400만 원 저축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63세부터 받습니다. 앞으로 65세, 67세로 올라갈 겁니다. 60세에 은퇴했는데 67세부터 연금 받는다면 7년 동안은 무슨 돈으로 삽니까? 그 7년 생활비는 저축해서 빼야 합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국민연금 있으니까 노후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개인연금 안 들었어요. 저축도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막상 연금 받아보니까 한 달에 48만 원이에요. 이걸로 어떻게 살라는 건지. 지금은 자녀 용돈 받으며 살아요. 국민연금만 믿은 게 실수였어요. 국민연금은 보조수단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저축 모두 필요합니다. 젊을 때부터 개인연금 들어야 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넣으면 65세에 한 달에 5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50만 원, 개인연금 50만 원, 합치면 100만 원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최소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있으니 괜찮겠지가 아니라 국민연금만으론 부족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위험한 생각, 전세로 살아도 괜찮겠지입니다. 평생 전세로 살았습니다. 집 살 돈이 없었고 전세가 편했습니다. 이사도 자유롭고 목돈도 남고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세금을 돌려받습니다. 5억 받았습니다. 큰 돈입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5억으로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서울은 10억, 수도권도 7억, 8억입니다. 지방도 5억으론 좋은 집 못 삽니다. 결국 월세로 갑니다. 보증금 2억에 월세 100만 원입니다. 남은 3억은 저축입니다. 한 달에 월세 100만 원 냅니다. 연금은 50만 원입니다. 부족한 50만 원은 저축에서 빼야 합니다. 1년이면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 저축이 줄어듭니다. 20년이면 3억이 다 떨어집니다. 80대 중반이 되면 저축도 없고 월세도 못 내고 갈 곳이 없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전세 살았어요. 집 사려고 했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못 샀어요. 전세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70세에 전세금 5억 돌려받았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결국 월세로 왔어요. 한 달에 120만 원 내요. 제 연금이 50만 원인데 매달 70만 원씩 저축해서 빼요. 5년 후면 저축 바닥나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세는 임시 해결책입니다. 젊을 때는 전세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자가가 필요합니다. 월세 걱정 없이 살아야 합니다. 늦어도 50대에는 집을 사야 합니다. 작은 집이라도 지방이라도 자가를 마련해야 합니다. 집이 있으면 주거비 걱정이 없습니다. 관리비만 내면 됩니다.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전세로 살아도 괜찮겠지가 아니라 노후엔 자가가 필수야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네 번째 위험한 생각, 자녀가 도와주겠지입니다. 평생 자녀한테 투자했습니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봐줬습니다. 이렇게 했으니 자녀가 나중에 날 돌봐주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녀도 힘듭니다. 집값 비싸고 육아 힘들고 직장 생활 불안합니다. 부모님께 매달 용돈 드릴 여유가 없습니다. 명절에 10만 원, 20만 원 드리는 게 전부입니다. 부모가 한 달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모는 서운합니다. 나는 평생을 너희한테 바쳤는데 이게 전부야. 하지만 자녀도 억울합니다. 나도 힘든데 부모님은 왜 준비를 안 해놓으셨어? 결국 부모는 자녀 눈치 보며 삽니다. 돈 달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안 주면 생활 못하고 자녀 집에 얹혀 살면 더 눈치 봅니다. 7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들 둘 키우느라 제 노후 준비 못했어요. 아들들이 나중에 날 돌봐주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아들들도 자기 생활하기 바빠요. 한 달에 각각 10만 원씩 줘요. 합쳐서 20만 원이에요. 이걸로 어떻게 살아요? 더 달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자녀한테 기대한 게 실수였어요. 자녀는 부모 노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요즘 세대는 다릅니다. 부모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 독립해서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준비 안 해놓으면 자녀한테 부담이 됩니다. 자녀도 힘들고 부모도 눈치 보고 관계만 나빠집니다.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한테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가 도와주겠지가 아니라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한 생각, 건강보험이 있으니 괜찮겠지입니다.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병원비 걱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파도 치료받으면 되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건강보험이 커버하는 건 기본적인 치료뿐입니다. 좋은 치료, 좋은 약, 좋은 시설은 비급여입니다. 암 걸려서 수술합니다. 기본 수술은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하지만 로봇 수술은 비급여입니다. 300만 원 추가입니다. 항암 치료합니다. 기본 항암제는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하지만 좋은 항암제는 비급여입니다. 한 번에 300만 원, 10번 맞으면 3천만 원입니다. 병실도 비급여입니다. 1인실 하루에 10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입니다. 간병인도 고용해야 합니다. 하루에 1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6개월 치료받으면 총 5천만 원 듭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이 이 정도입니다. 치매 걸리면 더 심각합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7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병원비 걱정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비보험 안 들었어요. 73세에 폐암 진단받았어요. 수술하고 항암치료 1년 받았어요. 건강보험 적용돼도 본인 부담이 6천만 원이었어요. 제 저축 전액이었어요. 실비보험 들어놨으면 대부분 받았을 텐데 건강보험만 믿은 게 실수였어요. 건강보험만으론 부족합니다. 실비보험, 암보험 꼭 들어야 합니다. 젊을 때, 건강할 때 들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보험료가 비싸고 가입도 어렵습니다.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들어도 나중에 수천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노후 자금을 지키는 길입니다. 건강보험이 있으니 괜찮겠지가 아니라 실비보험 필수야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위험한 생각, 이 정도 저축이면 괜찮겠지입니다. 5천만 원 모았습니다. 또는 1억 모았습니다. 큰 돈입니다. 이 정도면 노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산해보면 부족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쓴다고 해봅시다.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20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있으면 5년도 안 갑니다. 1억 있어도 10년이면 부족합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지붕 수리에 300만 원, 보일러 교체에 200만 원, 치아 임플란트에 1천만 원, 부모님 장례비에 2천만 원, 자녀 결혼 축의금에 500만 원. 이런 목돈 지출이 몇 번 나오면 저축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60세에 저축 8천만 원 있었어요. 이 정도면 노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62세의 남편 장례비로 2천만 원, 65세의 집 수리비로 1천만 원, 67세의 암 치료비로 3천만 원 썼어요. 7년 만에 6천만 원 썼어요. 남은 돈이 2천만 원이에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축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5천만 원, 1억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최소 2억, 3억은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20년, 30년 노후를 버틸 수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저축해야 합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20년 모으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30년 모으면 1억 8천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더 많이 모아야 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위험한 생각, 아직 젊으니 괜찮겠지입니다. 40대, 50대입니다. 아직 젊습니다. 노후 준비는 나중에 해도 되겠지. 지금은 자녀 교육비도 들고 집 대출도 갚아야 하고 바빠. 60대 되면 준비하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큰 실수입니다. 연금은 복리입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많이 쌓입니다. 30세부터 매달 10만 원씩 30년 넣으면 60세에 한 달에 150만 원씩 받습니다. 총 납입액은 3,600만 원이지만 받는 돈은 훨씬 많습니다. 50세부터 매달 10만 원씩 10년 넣으면 60세에 한 달에 3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총 납입액은 1,200만 원인데 받는 돈은 적습니다.
10년 차이가 한 달에 120만 원 차이를 만듭니다. 1년이면 1,440만 원, 20년이면 2억 8,800만 원 차이입니다. 5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40대에 개인연금 들라는 얘기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해도 되겠지 싶었어요. 55세에 시작했어요. 65세까지 10년 넣었는데 한 달에 40만 원밖에 안 나와요. 40대에 시작했으면 100만 원은 받았을 텐데 10년 미룬 게 평생 후회예요.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20대, 30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금액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꾸준히 넣으면 됩니다. 50대부터 시작하면 늦습니다. 많은 돈을 넣어도 복리 효과가 적습니다. 아직 젊으니 괜찮겠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8번째 위험한 생각,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하라고 합니다. DCDC형이니 DBDB형이니 복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퇴직할 때가 됐습니다. 퇴직금 받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적습니다. 왜 이렇게 적지? 알고 보니 중간에 정산받아서 썼습니다. 이직할 때마다 퇴직금 받아서 생활비로 썼습니다. 또는 퇴직연금을 방치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냥 놔뒀더니 수익률이 1%도 안 됩니다. 제대로 운용했으면 2배로 불었을 텐데 놔뒀더니 그대로입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퇴직연금을 잘 몰랐어요.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싶었어요. 이직할 때마다 퇴직금 정산받아서 썼어요. 3번 이직했으니까 3번 정산받았죠. 60세에 퇴직했는데 퇴직금이 4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중간에 안 받고 계속 쌓았으면 1억 5천만 원은 받았을 텐데 무지한 게 손해였어요. 퇴직연금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DCDC형과 DBDB형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어느 게 내게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중간 정산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이직해도 퇴직금은 계속 쌓아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이전해서 계속 운용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수익률도 확인해야 합니다. 방치하지 말고 적절히 운용해야 합니다.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직접 챙겨야 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9번째 위험한 생각, 집 한 채 있으니 괜찮겠지입니다. 집이 있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입니다. 큰 재산입니다. 이 정도면 노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습니다. 한 달 생활비 150만 원 필요합니다. 연금은 5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부족한 100만 원을 어디서 구합니까? 집을 팔까요? 집 팔면 어디서 살까요? 10억짜리 집 팔아도 작은 집 사는데 5억 들어가면 남는 돈이 5억입니다. 이것도 20년 쓰면 부족합니다. 영목이지론 받을까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매달 받는 겁니다. 10억짜리 집으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하지만 사망하면 집이 은행으로 넘어갑니다. 자녀한테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10억이 5억으로 떨어지면 영목이지론도 줄어듭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8억짜리 아파트 있었어요. 이 정도면 노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금이 없더라고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영목이지론 받았어요. 한 달에 150만 원 받아요. 그런데 자녀한테 집을 못 물려줘요. 그게 미안해요. 집만 있고 현금 없으면 소용없어요. 집만으론 부족합니다. 집도 있어야 하고 현금도 있어야 합니다. 집은 주거 안정용이고 현금은 생활비용입니다. 노후 자금은 현금으로 최소 2억은 있어야 합니다. 집과 별도로 말이죠. 집 한 채 있으니 괜찮겠지가 아니라 집과 현금 둘 다 필요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10번째 위험한 생각, 담배, 술 정도는 괜찮겠지입니다. 담배 피웁니다. 하루에 한 갑. 스트레스 풀린다고 습관이라고 계속 핍니다. 담배 정도는 괜찮겠지. 술도 자주 마십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친구들 만나면 소주 한두 병씩. 술 정도는 괜찮겠지. 운동은 안 합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운동 안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30년, 40년을 삽니다. 60대가 되면 몸이 망가집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폐 기능 저하, 간 기능 저하. 평생 약을 먹어야 합니다. 한 달 약값 10만 원. 1년이면 120만 원. 20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합병증이 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신부전, 투석 받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 투석비 한 달에 200만 원.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폐암 옵니다. 치료비 5천만 원입니다. 7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담배 피웠어요. 하루에 2갑씩. 담배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70세에 폐암 진단받았어요. 치료비로 6천만 원 썼어요. 지금은 산소호흡기 달고 살아요. 담배 끊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작은 습관이 큰 병을 만들었어요. 작은 습관이 노후를 결정합니다. 담배 끊으세요. 술 줄이세요. 운동하세요. 건강하게 먹으세요. 예방 비용은 적습니다. 하지만 치료 비용은 엄청납니다. 건강 잃으면 돈도 잃고 삶의 질도 잃습니다. 담배, 술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건강이 노후 자금이야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11번째 위험한 생각, 나만 아니면 괜찮겠지입니다. 뉴스에서 봅니다. 노인 빈곤율 40%, 노인 자살률 OECD 1위. 무서운 통계입니다. 하지만 생각합니다. 저건 남 얘기야. 나는 아니겠지. 나는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합니다. 그 4명도 젊었을 때는 나는 아니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일 열심히 하고 자녀 키우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7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뉴스에서 노인 빈곤 얘기 나오면 남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월급도 받고 저축도 하고 괜찮겠지. 그런데 지금 저도 그 통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설마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통계를 무시하지 마세요. 노인 빈곤율 40%는 높은 숫자입니다. 나도 그 40%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빈곤해집니다. 통계가 증명합니다. 나만 아니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나도 위험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12번째 위험한 생각, 지금 즐기고 나중에 생각해도 괜찮겠지입니다. 젊을 때 즐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욜로,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여행 가고, 명품 사고,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삽니다. 저축은 별로 안 합니다. 지금 즐기는 게 중요하지. 노후는 나중에 생각해도 괜찮겠지. 하지만 시간은 빠릅니다. 30대가 금방 40대 되고 40대가 금방 50대 됩니다. 60대가 되어서야 정신 차립니다. 아, 노후 준비를 안 했네. 그때는 늦었습니다. 저축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복리 효과도 적습니다. 5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30대, 40대의 욜로 라이프 살았어요. 여행 많이 다니고 명품 사고 맛집 다니고 지금 즐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노후는 나중에 생각하면 되겠지. 그런데 55세가 되니까 저축이 1,000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젊을 때 조금만 아꼈으면 지금 여유로웠을 텐데. 현재와 미래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지금만 즐기면 미래가 불행합니다. 미래만 준비하면 현재가 불행합니다.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소득의 10%는 지금 즐기는 데 쓰세요. 10%는 저축하세요. 80%는 생활비로 쓰세요. 이렇게 균형 잡으면 지금도 즐겁고 미래도 안정적입니다. 지금 즐기고 나중에 생각해도 괜찮겠지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 둘 다 중요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12가지 괜찮겠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월급 200만 원이면 괜찮겠지, 국민연금 있으니 괜찮겠지, 전세로 살아도 괜찮겠지, 자녀가 도와주겠지, 건강보험 있으니 괜찮겠지, 이 정도 저축이면 괜찮겠지, 아직 젊으니 괜찮겠지,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집 한 채 있으니 괜찮겠지. 담배 술 정도는 괜찮겠지. 나만 아니면 괜찮겠지. 지금 즐기고 나중에 생각해도 괜찮겠지. 이 모든 괜찮겠지가 노후를 망칩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괜찮겠지는 방심입니다. 아니람입니다. 착각입니다. 지금 괜찮다고 미래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지금 준비 안 하면 미래는 괜찮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괜찮겠지를 괜찮지 않아로.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자주 만나던 친구인데 은퇴하고 나니까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바쁘겠거니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자니 왠지 모르게 망설여지고요. 실제로 70대 중반의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사 다닐 땐 매주 골프 치러 다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명절에 문자 한 통 주고받는 게 전부예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후의 관계가 다 끊기는 진짜 이유 9가지. 여러분이 경험하셨거나 지금 겪고 계신 그 막연한 외로움의 정체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관계가 멀어지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방법까지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체면과 자존심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떻게 자라왔습니까? 남한테 패 끼치지 마라, 어려워도 내색하지 마라, 이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컸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 가기 힘듭니다.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 좀 데려다 줄래? 라고 하면 될 텐데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 괜히 부담 주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연락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친구가 요즘 어떻게 지내라고 물어도 나는 잘 지내지 뭐라고 대답하고 맙니다. 속으로는 외롭고 힘든데도 말이죠. 저는 최근에 60대 후반 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시는데 집안일이 너무 벅차다고 하셨습니다. 전구 하나 갈아 끼우는 것도 김장 준비하는 것도 힘에 부칩니다. 하지만 자녀들한테는 엄마 괜찮아 라고만 하십니다. 친구들한테는 더더욱 말을 못 꺼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을 강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느낍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더 심합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지던 사람으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도 나한테 연락하면 부담 줄까봐 조심스러워합니다. 요즘 몸이 안 좋다던데 괜히 귀찮게 하는 거 아닐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한다고 하는 행동이 결국 거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관계는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한때는 그렇게 가까웠던 사이인데 이제는 명절에 안부 문자 한 통 주고받는 게 전부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거창하게 나 요즘 힘들어 라고 털어놓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날씨 좋던데 우리 산책이나 할까 라고 가볍게 연락해보세요. 커피 한잔 하자고, 밥 한 끼 먹자고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도움이 필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한데 나 병원 가는데 같이 가줄래가 아니라 나 병원 가는 길인데 혹시 시간 되면 커피나 한잔 하자 라고 말해보세요. 부탁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체면과 자존심, 이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갑옷이 아니라 우리를 고립시키는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완벽하지 않은 모습도 괜찮습니다. 친구는 여러분의 약점을 비웃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나이 들어가는 동반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 격차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뭘까요? 바로 수입입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면서 생활 패턴 자체가 바뀝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같은 속도로, 같은 수준으로 경제적 변화를 겪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은퇴 준비를 잘해서 여유롭게 지냅니다. 연금도 충분하고 저축도 넉넉하고 부동산 수익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국민연금 몇십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합니다.
자녀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본인 노후 준비는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경제적 격차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임 한번 나가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골프 치자고 하면 그린피가 부담스럽습니다. 외식하자고 하면 1인당 2만 원, 3만 원 하는 식사값이 부담스럽습니다. 여행 가자고 하면 숙박비, 교통비 생각에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처음엔 한두 번 핑계를 댑니다.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 하지만 계속 거절하다 보면 친구들도 더 이상 연락을 안 합니다. 저 친구는 요즘 바쁜가 보다, 우리랑 안 어울리고 싶은가 보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더 가슴 아픈 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느끼는 자괴감입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이랑 밥 한 끼 사는 게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한턱 낸다, 오늘은 내가 쏜다, 이렇게 서로 사주고 받는 게 우정의 표현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친구가 밥을 사주면 고맙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초라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예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안 만나면 초라한 모습 보일 일도 없고 신세 질 일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경제적 이유로 관계가 하나둘씩 끊어집니다. 한 70대 초반 남성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사 다닐 때 같이 일하던 후배들이 가끔 만나자고 연락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아직도 현역이고 나는 은퇴했잖아요. 만나면 좋은 차 타고 와서 비싼 식당 가자고 하고 술값도 10만 원씩 나옵니다. 처음엔 나도 질세라 계산했는데 이제는 그럴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연락이 와도 피하게 됩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은 좋은 뜻으로 대접하는 건데 친구가 불편해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워집니다. 괜히 내가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친구 자존심 상하게 할까봐 걱정됩니다. 이렇게 경제적 격차는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듭니다. 서로 배려한다고 조심하다가 결국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친구 관계에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비싼 식당 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만든 김치 한 통, 텃밭에서 키운 채소 몇 개면 충분합니다. 함께 공원 산책하고 동네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은 만남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밥을 사줄 때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나중에 김치찌개라도 끓여서 집으로 초대하면 됩니다. 관계는 완벽한 5대5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친구를 배려한다고 너무 조심스러워하지 마세요. 대신 친구가 부담 느끼지 않는 방식으로 만남을 제안하세요. 비싼 골프장 말고 동네 산책로를, 고급 레스토랑 말고 추억의 분식집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도 자연스럽게 하세요. 오늘 내가 낼게가 아니라 오늘은 내가 먼저 왔으니까 주문해 놓았어 라고 말하면 친구도 덜 부담스럽습니다. 경제적 격차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관계를 끊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친구라면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함께 보낸 시간과 나눈 이야기를 기억할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막상 겪어보면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십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듭니다. 허리가 아파서 오래 앉아 있기도 불편합니다. 소화가 안 돼서 맵고 짠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밤에는 자다가 화장실을 서너 번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를 만나는 게 쉬울까요? 약속을 잡았는데 당일 아침에 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 어제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혈압이 오릅니다.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더부룩합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미안한데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보자.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친구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친구 요즘 약속을 자꾸 취소하네. 나랑 만나기 싫은가? 아니면 정말 많이 아픈가? 그러다 보면 친구도 조심스러워집니다. 괜히 약속 잡았다가 또 취소하면 서로 불편하니까 아예 연락을 안 하게 됩니다. 건강 문제는 또 다른 방식으로도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보청기를 껴도 잘 안 들립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내용의 절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시 물어봐야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물어보기가 미안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웃고만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서요. 눈도 침침해집니다. 문자 메시지가 와도 글자가 작아서 읽기 힘듭니다. 답장하려고 해도 오타가 많이 나고 그걸 고치는 것도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카톡을 봐도 답장을 안 하게 됩니다. 친구는 내가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더 힘듭니다. 며칠 전에 한 약속을 깜빡 잊어버립니다. 친구가 식당에서 1시간을 기다렸는데 나는 그 약속이 있었다는 것조차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친구도 지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창피하고 미안해서 아예 약속을 안 잡게 됩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당뇨가 있어서 식사 조절을 해야 해요. 친구들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면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나만 따로 음식을 시켜야 하고 다들 맛있게 먹는데 나만 조금씩 먹고 그러다 보니 모임 나가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핑계대고 안 나갑니다. 건강 문제는 나만 겪는 게 아닙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약속을 취소하면 친구가 서운해하지만 친구도 자기 건강 때문에 약속을 취소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만남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솔직해지세요. 친구한테 내 건강 상태를 숨기지 마세요. 나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멀리는 못 가. 우리 집 근처에서 만날까? 이렇게 말하면 친구도 이해합니다. 약속 방식도 바꿔보세요. 하루 종일 놀러 다니는 대신 한두 시간 짧게 만나는 겁니다. 저녁 늦게까지 있는 모임 대신 오전에 커피 한잔하는 가벼운 만남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만남의 방식을 찾아보세요. 직접 만나기 어려우면 전화통화를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30분씩 통화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유지됩니다. 건강이 안 좋다고 관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처럼은 못 만나더라도 지금 가능한 방식으로 만나면 됩니다. 친구도 나이 들고 있고 친구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네 번째 이유는 가치관과 관심사의 차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더 자기 생각이 확고해집니다. 평생을 살아온 경험과 신념이 쌓여서 이제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자기만의 철학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특히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친구 셋이서 모였는데 한 명은 보수 성향이고 한 명은 진보 성향입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합니다. 요즘 뉴스 봤어. 그런데 한 명이 자기 의견을 말하면 다른 한 명이 반박합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얼굴이 붉어집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 생각이 좀 다르네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제는 그게 안 됩니다. 내 생각이 맞는데 왜 이해를 못해? 이런 기분이 듭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자기가 옳다고 확신합니다. 그날 모임은 기분 나쁘게 끝납니다. 다음에 만날 때도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또 싸울까봐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면 만남 자체가 불편해지고 결국 연락이 뜸해집니다. 종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친구는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다른 친구는 절에 다닙니다. 또 다른 친구는 종교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각자 자기 신앙이 깊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은연중에 상대방을 바꾸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좋은 목사님 말씀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 절에 다니는 친구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내가 다니는 절도 좋은데 왜 자꾸 교회로 오라고 하지? 이런 일이 반복되면 서로 피곤해집니다. 만날 때마다 종교 이야기 나올까 봐 조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대화 자체가 줄어듭니다. 관심사가 달라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 친구는 손주 얘기만 합니다. 우리 손주가 어제 이러더라. 우리 손주가 학교에서 1등 했더라. 처음엔 재미있게 듣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손주 자랑만 하면 지겹습니다. 다른 친구는 건강 이야기만 합니다. 어디가 아프다, 어떤 약을 먹는다, 어느 병원이 좋다. 이것도 한두 번은 공감하며 들을 수 있는데 매번 반복되면 우울해집니다. 또 다른 친구는 옛날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 젊었을 때는 말이야, 예전에 우리가 이랬잖아. 추억을 나누는 건 좋지만
계속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현재가 없어집니다. 문제는 뭘까요? 서로 듣는 것보다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누군가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친구도 똑같습니다. 친구도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둘이 만나서 각자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걸 들은 척 하면서 속으로는 내 차례가 오기만 기다립니다. 진짜 대화가 아니라 각자 독백을 하는 겁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대화가 안 돼요. 내가 건강 이야기하면 친구는 정치 이야기하고 내가 손주 이야기하면 친구는 주식 이야기해요. 서로 다른 주파수로 방송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도 공허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정치와 종교 이야기는 조심하세요. 꼭 해야 한다면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생각을 나누는 정도로만 하세요. 친구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보세요. 손주 자랑이 지겹더라도 그게 친구한테는 큰 기쁨이라는 걸 이해하세요. 건강 이야기가 우울하더라도 그게 친구의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세요. 동시에 나도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려고 노력하세요. 손주 이야기만, 건강 이야기만 하지 말고 요즘 읽은 책, 본 드라마, 다녀온 산책로 이야기도 해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치관과 관심사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다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모든 걸 똑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우정입니다. 5번째 이유는 가족 중심으로 축소되는 세계입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이 넓었습니다. 직장 동료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취미 모임도 나가고 동창회도 참석했습니다. 하루가 바쁘게 돌아갔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세계가 좁아집니다. 은퇴하면 직장 인맥이 사라집니다. 몸이 불편하면 취미 모임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족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자녀와 손주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온 마음이 거기로 쏠립니다. 손주 봐주러 가야 하고, 손주 유치원 데려다 줘야 하고, 손주랑 놀아줘야 합니다.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딸한테 전화가 옵니다. 엄마, 오늘 애 좀 봐줄 수 있어. 그러면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연락하고 손주를 봐줍니다.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되면 친구도 지칩니다. 저 친구는 나보다 손주가 더 중요한가 봐. 그럼 나도 굳이 먼저 연락할 필요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배우자 간병이 시작되면 더 심각해집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아프면 모든 시간을 거기에 써야 합니다. 병원 모시고 가고 약 챙겨드리고 식사 준비하고 밤에도 몇 번씩 깨서 살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 만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엔 친구들이 이해합니다. 전화해서 안부도 묻고 힘내라고 격려도 해줍니다. 하지만 6개월, 1년, 2년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친구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연락하기도 조심스럽고 만나자고 하기도 미안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집니다. 간병하는 사람은 온 세상이 배우자와 병원뿐입니다. 친구들은 점점 잊혀집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편이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4년째 간병하고 있어요. 처음엔 친구들이 자주 연락했는데 제가 계속 못 만난다고 하니까 이제는 연락도 안 와요. 이해는 해요. 친구들도 자기 생활이 있는데 맨날 나만 생각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가끔은 너무 외로워요. 가족을 우선시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러다 보면 친구 관계는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립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친구 만나는 걸 달갑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 요즘 다리도 안 좋으신데 굳이 멀리까지 가서 친구 만나야 해. 집에서 쉬세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자녀는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친구 만나는 것도 금지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눈치가 보입니다. 친구 만나겠다고 하면 자식이 싫어할까봐 조심스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친구도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손주도 사랑스럽지만 친구와의 관계도 내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균형을 잡으세요. 손주 봐주는 것도 좋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내 시간으로 정해 놓으세요. 그날은 친구를 만나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자녀한테도 분명히 말하세요. 엄마도 친구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배우자 간병을 하고 계시다면 잠깐이라도 도움을 받으세요. 요양보호사를 부르거나 자녀에게 부탁해서 몇 시간이라도 여유를 만드세요. 그 시간에 친구한테 전화라도 하세요. 직접 만나기 어려우면 통화라도 하세요. 친구들도 이해해 주세요. 가족 때문에 못 만나는 친구를 섭섭해하지 마세요. 대신 짧게라도 자주 연락하세요. 긴 통화가 아니라 5분짜리 안부 전화만 해도 관계는 유지됩니다. 가족과 친구 둘 다 소중합니다. 하나를 선택하느라 다른 하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둘 다 지킬 수 있습니다. 6번째 이유는 디지털 소통의 어려움입니다. 요즘은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집니다. 친구와 연락하는 것도, 모임 공지를 받는 것도, 사진을 나누는 것도 다 카톡으로 합니다. 전화번호를 눌러서 직접 통화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 세대는 이 기술을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카톡 사용법을 배웠는데 자꾸 업데이트되면서 화면이 바뀝니다. 어제까지 여기 있던 버튼이 오늘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사진 보내는 것도, 이모티콘 쓰는 것도, 단체 채팅방 나가는 것도 다 헷갈립니다. 그래서 카톡 메시지가 와도 답장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틀린 사람한테 보낼까봐, 이상한 버튼을 눌러서 무슨 일이 생길까봐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읽기만 하고 답장을 안 하게 됩니다. 친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낄까요?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없습니다. 읽음 표시는 떠 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나를 무시하나? 나랑 대화하기 싫은가? 이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전화통화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전화기 들고 번호 눌러서 통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입니다. 화면을 밀어서 받고 빨간 버튼 누르면 끊기고 영상통화가 걸려와서 당황하고 귀도 잘 안 들리는데 스피커폰 켜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화 오는 게 두렵습니다. 잘못 눌러서 끊어질까봐 영상통화를 켜서 얼굴이 나올까봐 긴장됩니다.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아예 전화를 안 받게 됩니다. 단체 채팅방은 더 큰 문제입니다. 동창회 단체방, 친목회 단체방에 들어가 있는데 메시지가 하루에 100개씩 옵니다. 읽지도 못한 메시지가 계속 쌓입니다. 알림음이 계속 울려서 스마트폰을 꺼놓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활발하게 대화합니다. 사진도 보내고 이모티콘도 쓰고 농담도 주고받습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괜히 이상한 말 했다가 웃음거리 될까봐 무섭습니다. 그래서 단체방에서는 그냥 지켜만 봅니다. 몇 달, 몇 년을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 투명인간이 된 기분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이 단체방에서 만나자고 공지를 올려요. 그런데 저는 그 메시지를 며칠 뒤에 봐요. 알림을 꺼놨거든요. 그러면 이미 모임은 끝나고 없어요. 친구들은 제가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디지털 기술 격차는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듭니다. 기술을 잘 다루는 사람들끼리는 계속 소통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점점 소외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솔직하게 말하세요. 친구들한테 나는 카톡이 서툴다고, 전화통화가 더 편하다고 말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친구들도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부터 연습하세요. 메시지에 답장하는 것, 사진 한 장 보내는 것, 이모티콘 하나 쓰는 것. 조금씩 익숙해지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천천히 알려달라고 하세요. 한 번에 다 배우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기능부터 하나씩 익히세요. 친구들도 배려해주세요. 디지털에 서툰 친구가 있다면 카톡만 고집하지 말고 가끔은 직접 전화하세요. 단체방 공지도 중요한 건 따로 개인 메시지나 전화로 한 번 더 알려주세요. 디지털 시대에 뒤처진다고 관계까지 뒤처질 필요는 없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7번째 이유는 이사와 물리적 거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말이죠. 자녀가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부모도 따라갑니다. 손주 봐주러, 자녀 도와주러 갑니다. 평생 살던 동네를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갑니다. 새로운 곳에서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과는 멀어집니다. 처음엔 전화도 하고 영상통화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동네에 살 때는 우연히 마주칠 일도 있었고 가볍게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어지면 만나려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시간도 돈도 체력도 필요합니다. 나이 들어서 장거리 이동이 쉽습니까? 몇 시간씩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낯선 곳에서 잠자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게 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더 심각해집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친구들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단절됩니다. 친구들이 찾아오고 싶어도 거리가 멀면 자주 오기 어렵습니다. 처음 몇 달은 한두 번 찾아오지만 1년, 2년 지나면 발길이 뜸해집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 입장에서는 더 외롭습니다. 매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들만 봅니다. 바깥 세상과 단절된 느낌입니다. 친구들은 자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만 여기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을 따라 미국으로 왔어요. 손주 보려고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랑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전화해야 하는데 시차 때문에 통화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기는 밤인데 거기는 낮이고 여기는 낮인데 거기는 밤이에요. 점점 연락이 끊어졌어요. 물리적 거리는 마음의 거리도 만듭니다. 처음엔 그리워합니다. 자주 연락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각자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나는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운 일상을 살고 친구는 예전 동네에서 예전 생활을 합니다. 공통의 화제가 줄어듭니다. 친구가 동네 소식을 말해도 나는 그 동네를 더 이상 잘 모릅니다. 누가 어떻게 됐다는데 그 사람 얼굴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대화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리가 멀어도 관계를 유지할 방법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연락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짜에 전화통화를 하는 겁니다. 약속을 정해놓으면 서로 잊지 않고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를 활용하세요.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거리감이 줄어듭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자녀한테 도움을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편지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편지 쓰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그래서 더 특별합니다.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 10통의 문자보다 마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이라도 만날 계획을 세우세요. 내가 가기 어려우면 친구한테 놀러 오라고 하세요. 며칠 함께 지내면서 추억을 만드는 겁니다. 물리적 거리가 관계를 끊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노력이 필요하지만 진짜 소중한 관계라면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8번째 이유는 오해와 섭섭함의 누적입니다. 50년, 60년을 살다 보면 친구 사이에도 크고 작은 오해가 생깁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상처가 됩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일들이 나이 들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 생일에 전화를 못했습니다. 깜빡 잊어버렸거나 다른 일로 바빴습니다. 친구는 섭섭합니다. 40년 넘게 친구인데 내 생일도 기억 못하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음속에 작은 응어리가 생깁니다. 모임에서 무심코 한 말이 상처가 됩니다. 너는 좋겠다. 자식들이 다 잘 사니까. 이 말을 들은 친구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나도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왜 저렇게 말하지? 시샘하는 건가? 돈 문제로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습니다. 친구는 나중에 갚으려고 하는데 나는 일부러 안 갚는다고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계속 기다리기도 답답합니다. 반대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거절했습니다. 친구는 섭섭합니다. 이렇게 오래 친구인데 돈도 안 빌려주나. 나는 형편이 안 돼서 못 빌려준 건데 친구는 내가 인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해들이 쌓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때마다 말로 풀면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과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친구가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립니다. 친구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해? 내가 뭘 잘못했어? 서로 기다리다가 시간만 흘러갑니다.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연락하기가 더 어색해집니다. 이렇게 오래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전화하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그냥 이대로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70대 중반의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5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작은 일로 다퉜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별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그때는 둘 다 화가 나서 연락을 끊었어요. 서로 먼저 사과하기 싫었던 거죠. 그렇게 1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 친구한테 섭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땐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그 기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때 친구가 나한테 그랬었지.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친구는 그 일을 기억도 못합니다. 또는 기억하더라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한테는 큰 상처였습니다. 이런 온도 차이가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용기를 내세요. 섭섭했던 일이 있다면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때 네가 한 말이 나한테 상처였어. 조심스럽지만 진심을 전하세요. 친구도 몰랐다면 사과할 겁니다. 내가 실수했다면 늦었어도 사과하세요. 10년이 지났어도 괜찮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 한마디면 됩니다. 친구도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작은 오해는 크게 키우지 마세요. 생일을 잊어버렸다고, 전화를 안 받았다고 나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깜빡했을 수도 있고 바빴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세요. 20년 전, 30년 전 일을 계속 곱씹지 마세요. 친구도 그동안 변했고 나도 변했습니다. 지금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오해와 섭섭함은 관계를 끊는 독이 될 수도 있고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9번째 이유는 상실의 경험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을 하나둘씩 잃게 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옆자리가 비어 있고 밥을 먹어도 혼자고 밤에 자려고 해도 혼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를 만날 기력이 있을까요? 친구들이 부부 동반으로 모이는데 나만 혼자입니다. 다들 배우자랑 이야기하는데 나만 덩그러니 앉아 있습니다. 그 자리가 너무 외롭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피하게 됩니다. 친구들은 이해하고 배려해 줍니다. 처음엔 따로 만나자고도 합니다. 하지만 몇 달, 1년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친구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친구 자체를 잃기도 합니다.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가 세상을 떠납니다. 같이 직장 생활하던 동료가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같이 등산 다니던 친구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1명, 2명, 3명. 친구가 줄어듭니다. 장례식장에 가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명절에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연락처를 하나씩 지워야 합니다. 이 친구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저 친구는 재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가 두렵습니다. 또 가까워졌다가 잃으면 너무 아플 것 같습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덜 아플 것 같습니다. 70대 후반의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한 친구 5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1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 친구마저 요즘 건강이 안 좋대요. 나도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뭐 하겠어요. 어차피 또 헤어질 텐데. 상실의 경험은 우울감을 가져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가는 걸 보면서 나도 곧 저렇게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에 무기력해집니다. 친구를 만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친구도 잃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넓고 얕은 관계보다 정말 가까운 한두 명에게만 집중합니다. 또는 아예 모든 관계를 포기하고 혼자 지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슬픔을 인정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슬픔을 억지로 참을 필요 없습니다. 울고 싶으면 우세요. 친구한테 이야기하세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친구가 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슬픔 때문에 모든 관계를 포기하지는 마세요. 배우자를 잃었어도 친구들은 남아 있습니다. 친구 하나를 잃었어도 다른 친구들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복지관에서, 취미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세요. 오래 사귀지 못할까봐 겁내지 마세요. 짧아도 의미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아끼세요. 언젠가 헤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슬프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오늘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오늘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상실은 삶의 일부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실을 경험했다고 해서 남은 삶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9가지 이유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체면과 자존심의 벽, 경제적 격차, 건강 문제, 가치관 차이, 가족 중심으로 축소되는 세계, 디지털 소통의 어려움, 물리적 거리, 오해와 섭섭함의 누적, 그리고 상실의 경험들. 이 모든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노후의 관계는 점점 좁아집니다. 젊었을 때 수십 명이던 친구가 나이 들면 서너 명으로 줄어들고 결국에는 한 명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아닙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관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는 겁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거창한 이유 없어도 됩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하세요. 둘째, 체면과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부탁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셋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친구도 나처럼 늙어가고 있고 친구도 나처럼 외롭습니다. 넷째, 작은 만남이라도 소중히 여기세요. 1시간짜리 산책, 30분짜리 통화, 짧은 문자 한 통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째, 과거의 상처는 용서하고 현재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외로움은 커집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혼자 견딜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한 명이라도 연락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관계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서도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의 구체적인 방법과 노후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노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완전히 다르게 살 거요. 돈 버느라 허덕이지 않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요.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가고 싶은 곳도 갈 거요. 그런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소.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노년을 살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선택 1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70대, 80대 어르신들을 만나 들은 진솔한 고백들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50대, 60대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70대, 80대이신 분들도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회는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님이 항상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날, 추석에 한 번씩 보면 되지. 바쁜데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화도 자주 안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부모님이 전화하셔도 바쁘다고 빨리 끊습니다. 명절에 가도 하루 있다가 바로 옵니다. 애들 학원 보내야 한다고 일 있다고 서둘러 떠납니다. 부모님은 서운해하십니다. 자식이 바쁜 거 아니까 이해한다고 하시지만 속으로는 섭섭하십니다. 그래도 참으십니다. 자식 인생 방해하고 싶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때서야 후회합니다. 왜 좀 더 자주 찾아뵙지 못했을까? 왜 전화 좀 더 자주 드리지 않았을까? 왜 주말에 한 번씩 놀러 가지 않았을까? 7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75세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 50대 초반이었고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한 달에 한 번도 못 뵀어요. 바쁘다고 일 있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 주말에 한 번씩 내려가서 같이 밥이라도 먹지 않았을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데 말이에요. 부모님과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70세라고 해봅시다. 평균 수명이 80세라면 남은 시간은 10년입니다. 1년에 12번 만난다고 해도 120번밖에 못 만납니다. 한 번 만날 때 5시간 같이 있다고 해도 총 600시간입니다. 25일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평생 통틀어 한 달도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효도 관광 보내드리고 싶어도 못합니다.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도 못합니다. 안아드리고 싶어도 못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자주 전화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여행도 같이 가세요.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면 그 후회를 당신 자녀에게 물려주지 마세요. 자녀가 당신한테 잘할 수 있도록 부담 주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두 번째 후회는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20대, 30대, 40대에는 몸이 튼튼합니다. 밤새 일해도 괜찮습니다. 술 마셔도 다음날 멀쩡합니다. 담배 피워도 당장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을 혹사합니다.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운동은 안 하고 술은 자주 마시고 담배는 피우고 밥은 대충 먹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 되면 몸이 망가집니다. 당뇨가 옵니다. 고혈압이 옵니다. 고지혈증이 옵니다. 관절이 아픕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잠이 안 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말합니다. 젊었을 때 관리를 안 하셔서 그래요. 이제 평생 약 드셔야 합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합니다. 아침에 약 5알, 저녁에 약 3알. 약값만 한 달에 10만 원씩 나갑니다. 그래도 완치는 안 됩니다. 그냥 관리하는 겁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일 너무 열심히 했어요. 식당 운영하면서 하루에 15시간씩 일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운동도 안 하고. 60세에 당뇨 왔어요. 지금은 인슐린 주사 맞고 약도 먹고 음식 조절하고. 젊었을 때 좀 쉬면서 할 걸 그랬어요. 돈 좀 덜 벌어도 건강하게 살 걸 그랬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여행 가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줍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손주 돌보고 싶어도 체력이 안 됩니다. 병원 신세만 집니다. 일주일에 3~4번 병원 갑니다. 검사하고 약 받고 물리치료 받고. 병원이 직장입니다. 더 심하면 수술합니다. 무릎 수술, 허리 수술, 심장 수술. 수술비만 수천만 원 듭니다. 회복하는데도 몇 달, 1년 걸립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건강관리 시작하세요. 50대, 6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담배 끊으세요. 술 줄이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걷기만 해도 좋습니다. 하루 30분씩만 걸으세요. 밥 잘 챙겨 드세요. 채소 많이 먹고 짜고 단 거 줄이세요. 물 많이 드시고 정기 검진 받으세요. 건강이 재산입니다. 건강해야 오래 살고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세 번째 후회는 배우자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입니다. 결혼하면 배우자가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항상 곁에 있으니까 고마운 줄 모릅니다. 남편은 밖에서 일하느라 바쁩니다. 집에 와서도 피곤하다고 눕습니다. 아내랑 대화도 별로 안 합니다. 고맙다는 말도 안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합니다. 아내는 집안일하고 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합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서로 서운합니다. 하지만 표현 안 합니다. 그냥 참고 삽니다. 20년, 30년, 40년. 그러다 한 사람이 먼저 떠납니다. 남편이 먼저 가면 아내는 후회합니다. 왜 좀 더 잘해줄 걸 그랬을까? 왜 잔소리 좀 덜 할 걸 그랬을까? 왜 맛있는 거 좀 더 해줄 걸 그랬을까? 아내가 먼저 가면 남편은 후회합니다. 왜 고맙다는 말 좀 할 걸 그랬을까? 왜 사랑한다고 말 좀 할 걸 그랬을까? 왜 집안일 좀 도와줄 걸 그랬을까? 7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45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했어요. 고맙다는 말도 잘 안 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내가 암으로 입원했을 때 그때서야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아내가 숨지기 전날 손잡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아내는 눈물 흘리면서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왜 평생 그 말을 안 했을까? 지금도 후회돼요. 배우자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장 오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왜 잘 못해줄까요? 왜 고마운 마음을 표현 못할까요? 체면 때문입니다. 쑥스럽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안 했는데 갑자기 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입니다. 평생 표현 안 하고 살다가 상대방이 떠나고 나서 후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배우자한테 고맙다고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쑥스러워도 하세요. 손 잡아주세요. 어깨 안아주세요. 작은 선물도 해주세요. 꽃 한 송이, 간식 하나라도 좋습니다. 함께 산책하세요. 함께 여행 가세요. 함께 영화 보세요.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잘해주세요. 떠나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네 번째 후회는 친구 관계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이 바쁩니다. 승진해야 하고 돈 벌어야 하고 애들 키워야 합니다. 친구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거절합니다. 한두 번, 서너 번 거절하다 보면 친구도 더 이상 연락 안 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친구와 완전히 멀어집니다. 명절에 문자 한 통 주고받는 게 전부입니다. 60대 되어 은퇴합니다. 이제 시간이 생깁니다. 친구라도 만나려고 연락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친구도 자기 생활이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를 기억은 하지만 이제 와서 만나자고 하면 어색합니다. 억지로 만나도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10년, 20년 동안 서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공통 화제가 없습니다. 어색한 침묵만 흐릅니다. 결국 혼자 지냅니다. 외롭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웃을 일이 없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 30년 하는 동안 친구를 한 명도 못 만났어요. 바빠서요. 승진하고 돈 벌고 그것만 생각했어요. 친구들이 연락해도 다 거절했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친구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연락할 사람이 없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요. 너무 외로워요. 그때 친구들이랑 관계 유지할 걸 그랬어요. 친구는 노년의 재산입니다. 가족도 중요하지만 친구도 중요합니다. 자녀는 자녀 생활이 있습니다. 매일 찾아갈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나와 같은 나이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있으면 노년이 덜 외롭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여행 갑니다.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친구에게 연락하세요. 오랫동안 못 만났어도 전화하세요. 만나자고 하세요. 밥 한 끼 먹으면서 옛날 이야기하세요. 새로운 친구도 사귀세요. 취미 모임, 봉사활동, 경로당, 복지관에서 비슷한 또래를 만나세요. 친구는 언제든 만들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세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해놓고 만나세요. 관계는 자주 만나야 유지됩니다. 친구를 소중히 여기세요. 노년의 친구만큼 귀한 재산이 없습니다.
5번째 후회는 하고 싶은 일을 미룬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해야 하니까 나중에 하지. 은퇴하면 시간 많으니까 그때 하지. 세계 여행 가고 싶다. 나중에 가야지. 악기 배우고 싶다. 나중에 배워야지. 그림 그리고 싶다. 나중에 그려야지. 글 쓰고 싶다. 나중에 써야지. 이렇게 미루고 미루다가 60대 되어 은퇴합니다. 이제 시간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하고 싶던 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체력이 없습니다. 세계 여행 가고 싶은데 장거리 비행이 힘듭니다. 오래 걷지 못합니다. 낯선 곳에서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악기 배우고 싶은데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청력도 나빠졌습니다. 배우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림 그리고 싶은데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오래 앉아 있기 힘듭니다. 글 쓰고 싶은데 기억력이 떨어졌습니다. 집중력이 안 됩니다. 결국 포기합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 이제 와서 뭐 하겠어? 그냥 텔레비전이나 보자. 7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유럽 여행이 꿈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돈이 없었고 중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은퇴하고 돈도 좀 모았고 시간도 생겼어요. 드디어 유럽 가려고 했는데 무릎이 안 좋아져서 못 갔어요. 오래 걷지 못하거든요. 지금은 집 근처 공원 산책하는 것도 힘들어요. 50대 때 갈 걸 그랬어요. 그때는 건강했는데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은퇴하면 하겠다고 미루면 은퇴했을 때는 체력이 없습니다. 건강할 때 하겠다고 미루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돈 모으면 하겠다고 미루면 그 사이 기회를 잃습니다. 버킷리스트는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여행 가고 싶으면 지금 가세요. 휴가 내고 돈 모으고 가세요.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배우세요. 학원 등록하고 시간 내고 배우세요.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지금 하세요.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킷리스트를 만드세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10가지를 적으세요. 여행, 배움, 도전,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씩 실천하세요. 1년에 한 개씩만 해도 10년이면 10개 다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동네 등산, 요리 교실, 일기 쓰기, 이런 것부터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6번째 후회는 돈만 쫓아 산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데만 집중합니다. 주말도 없이 일합니다. 야근하고 특근하고 부업도 합니다. 가족과 시간 보내지 못합니다. 아이들 운동회도 못 갑니다. 배우자 생일도 있습니다. 돈은 좀 벌었습니다. 하지만 잃은 것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어느새 대학생이 되고 취직하고 결혼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함께한 추억이 없습니다. 사진도 별로 없습니다. 배우자와 거리가 생겼습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각자 다른 삶을 삽니다. 부부인데 남남 같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과로로 몸이 망가졌습니다. 스트레스로 정신도 피곤합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일만 하느라 사람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합니다. 돈은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쓸 사람도 없고 함께 쓸 사람도 없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일 중독자였어요. 사업 성공하는 게 목표였어요. 주말도 없이 일했어요. 가족 여행 한 번 못 갔어요. 애들 어릴 때 같이 놀아주지 못했어요. 사업은 성공했어요. 돈도 좀 벌었고요. 하지만 애들이 저랑 안 친해요. 어색해요. 아빠보다 엄마만 찾아요. 지금 후회해요. 돈 좀 덜 벌어도 가족과 시간 보낼 걸 그랬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의 어린 시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의 친밀함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시간과 관심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건강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친구 관계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함께 보낸 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에서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과 삶의 균형을 잡으세요.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사세요. 야근 줄이고 주말은 가족과 보내세요. 연봉 조금 적어도 괜찮습니다. 워라밸이 좋은 직장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보다 경험에 투자하세요. 가족여행, 취미생활, 자기개발, 이런 것에 시간과 돈을 쓰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균형을 잡으세요. 일곱 번째 후회는 자녀에게 과잉 간섭한 것입니다. 우리 세대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열심입니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좋은 직장 보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합니다. 미술하고 싶다는데 그건 돈 안 된다고 말립니다. 음악하고 싶다는데 의대 가라고 강요합니다. 아이 인생을 부모 마음대로 정합니다. 이 대학 가라, 이 과 가라, 이 직장 가라, 이 사람이랑 결혼해라. 아이는 인형이 아닌데 조종하려고 합니다. 아이는 저항합니다. 싫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안 듣습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부모 말 들어야 나중에 후회 안 해. 결국 아이는 부모 말을 따릅니다. 하기 싫은 공부하고 원하지 않는 대학 가고 적성에 안 맞는 직장 다닙니다. 불행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원망합니다. 내 인생을 망쳤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했다고. 부모와 거리가 멀어집니다.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듭니다. 부모는 서운합니다. 너를 위해서 한 건데 왜 이해를 못할까?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간섭이었습니다. 7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의대 가라고 강요했어요. 아들은 문학하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안 들었어요. 결국 아들은 의대 갔어요. 의사 됐고요. 하지만 불행해 보여요. 일을 싫어해요. 저한테도 잘 안 와요.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할 걸 그랬어요. 자녀는 부모 소유물이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정해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할 일은 강요가 아니라 지원입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물론 걱정됩니다. 돈 안 되는 길 가면 어떡하나, 고생하면 어떡하나. 하지만 그것도 아이 인생입니다. 아이가 선택하고 아이가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아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세요. 부모 생각을 강요하지 마세요. 조언은 해도 강요는 하지 마세요. 내 생각은 이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대화하세요. 실패할 권리도 주세요. 아이가 선택하고 실패해도 그게 아이의 배움입니다.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나중에 관계가 멀어지지 않으려면 지금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세요. 여덟 번째 후회는 집 한 채 사지 않은 것입니다. 평생 전세로 살았습니다. 집값이 비싸서 대출받기 무서워서 언젠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안 샀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올랐습니다. 젊었을 때 1억이던 아파트가 지금은 10억입니다. 그때 샀더라면 9억을 벌었을 텐데 못 샀습니다. 전세금은 올라갔습니다. 2억이던 전세금이 4억, 6억이 됐습니다. 그 돈으로 집을 샀어야 했는데 전세만 옮겨 다녔습니다. 이제 70대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6억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서울은 10억 넘고 수도권도 비쌉니다. 결국 월세로 살아야 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월세 냅니다. 연금은 5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부족한 돈은 6억에서 빼야 합니다. 10년 후에는 6억이 다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녀 신세 져야 합니다. 7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전세로 살았어요. 1980년대에 강남 아파트를 3천만 원에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샀어요.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그 아파트가 20억이에요. 저는 지금 월세로 살아요. 한 달에 150만 원씩 내요. 그때 집 샀더라면 지금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평생 후회해요. 집은 단순히 투자가 아닙니다. 집은 안정입니다. 내 집이 있으면 쫓겨날 걱정 없습니다.
마음 편히 삽니다. 집은 노후 대책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재산이 늘어납니다. 필요하면 팔아서 생활비로 쓸 수 있습니다. 집은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현금은 다 써도 집은 남습니다. 하지만 집이 없으면 노년이 불안합니다. 월세 걱정, 이사 걱정, 자녀 눈치 걱정 속에 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작은 집이라도 사세요. 50대라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대출 받아서라도 사세요. 서울 안 되면 수도권 안 되면 지방이라도 사세요. 작은 집이라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미 70대라면 자녀에게 조언해 주세요. 너희는 꼭 집 사라고. 전세 살지 말고 빚 내서라도 사라고. 집 한 채의 유무가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9번째 후회는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은 것입니다. 평생 한 가지 일만 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하던 일만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취미도 없고 특기도 없고 관심사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전 보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텔레비전 보고 잡니다. 매일 똑같습니다. 무료합니다. 지루합니다. 삶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은 배우고 성장해야 행복합니다. 새로운 것을 익히고 도전하고 성취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배우고 살면 성장이 멈춥니다. 뇌도 퇴화합니다. 우울해집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집안일만 했어요. 애 키우고 살림하고. 다른 건 안 배웠어요. 애들 다 컸어요. 이제 할 일이 없어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봐요. 너무 무료해요. 젊었을 때 뭐라도 배울 걸 그랬어요. 악기라도 그림이라도. 지금은 배우기도 늦은 것 같고 의욕도 없어요. 배움의 나이는 없습니다. 70대, 80대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피아노, 그림, 서예, 외국어, 컴퓨터, 무엇이든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면 삶이 즐거워집니다. 매일 연습하고 조금씩 늘고 성취감을 느낍니다. 같은 것을 배우는 사람들과 친구도 됩니다. 뇌도 건강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복지관, 문화센터에 가세요. 어르신 대상 강좌가 많습니다.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활용하세요. 검색하면 배울 게 무궁무진합니다. 혼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색칠하기, 종이접기, 간단한 운동, 이런 것부터 시작하세요. 배움은 삶에 활력을 줍니다. 늙어도 계속 배우세요. 10번째 후회는 다른 사람 눈치만 보며 산 것입니다. 평생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체면을 지키려고, 남한테 잘 보이려고, 비교당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고 싶은 옷 못 입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하고 싶은 말 못했습니다. 튀어 보일까봐. 하고 싶은 일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볼까봐. 남들이 하니까 따라했습니다. 명품 가방 사고, 비싼 차 사고, 자녀 사교육 시키고, 정작 나한테 맞는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내 인생을 산 게 아니라 남의 기준에 맞춰 산 겁니다. 남들 눈에는 성공한 사람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살았습니다. 7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체면 때문에 살았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녔어요. 남들 보기엔 성공했죠. 하지만 저는 사실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기타 치고 노래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그런 건 밥 먹고 살 수 없다고. 체면 깎인다고. 그래서 포기했어요. 지금도 후회해요. 내 꿈을 좀 살 걸 그랬어요. 남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인생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됩니다. 남을 의식해서 불행하게 사는 건 어리석습니다. 체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았느냐입니다. 비교도 의미 없습니다. 남들보다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답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대로 사세요. 입고 싶은 옷 입으세요. 하고 싶은 말 하세요. 하고 싶은 일 하세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나이 들었으면 더더욱 자유로워도 됩니다. 후회 없이 살려면 진정한 나로 사세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사세요. 11번째 후회는 감사 표현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고마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 선생님, 동료.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쑥스러워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어색해서 표현 안 했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들이 먼저 떠납니다. 돌아가시거나 멀어지거나 연락이 끊깁니다. 그때서야 후회합니다. 왜 고맙다고 말 좀 할 걸 그랬을까? 왜 사랑한다고 말 좀 할 걸 그랬을까? 특히 부모님한테 못한 감사가 가슴 아픕니다. 부모님이 나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느라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와서 후회합니다. 무릎 꿇고 절이라도 하고 싶은데 이제 할 수 없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평생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임종 직전에 손잡고 고맙다고 말했는데 어머니는 대답도 못하셨어요. 지금도 후회돼요. 왜 살아계실 때 더 자주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감사는 표현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고마워하면 상대방은 모릅니다.